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 어떻게 70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은 실제 법원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놀라운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7,083만 8,034원.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전부 짊어지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. 와,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죠? 그런데요,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가진 사람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였을까요? 바로 20만 3원입니다. 네, 20만 원이요.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한 달에 20만 원씩 갚는다.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시죠? 맞습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?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지금부터 실제 사건 기록을 가지고 그 비밀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건 번호 3088번의 신청인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? 이 사건 번호 뒤에는요,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. 기록을 보니까요, 이분은 산후관리사로 일하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고 계셨어요. 근데 빚이 왜 이렇게 늘었냐? 보니까 만성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데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금융 사기까지 당하셨더라고요. 여기에 차량 할부금, 여기저기서 받은 신용대출까지 그야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빚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? 원금만 6,600만 원이 넘고요. 이자가 450만 원 정도 붙어서 총 7,083만 원이 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모든 빚의 담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. 그러니까 순전히 신용 하나만으로 빌린 돈이라는 거죠.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된 신청인이 찾은 돌파구,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제도였습니다. 개인회생이 뭐냐면요, 쉽게 말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조정하는 거예요.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이 제가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으니 제발 나머지는 좀 탕감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거죠. 파산이랑은 다르게 자기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이 모든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거든요.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걸 이해해야 모든 게 풀립니다.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을 보니까 한 달에 평균 199만 원 정도를 버셨어요. 그리고 법에서는 이분과 아이, 이렇게 두 식구가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, 즉 최저생계비를 약 179만 원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버는 돈이랑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돈, 그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잖아요. 바로 저 아주 작은 틈새, 저게 바로 이 모든 계획의 심장부입니다. 그러니까 월 소득에서 방금 말한 그 최저생계비를 딱 빼고 남는 돈 있죠. 이걸 법적인 용어로 가용소득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법원은 빚은 오로지 이 가용소득으로만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. 생계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99만 원에서 179만 원을 빼면 딱 20만 원이 남죠. 이게 바로 이분이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월 가용소득인 겁니다. 막막하기만 했던 7천만 원짜리 빚이 드디어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죠. 자, 그럼 이 월 2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? 법원은 이걸 바탕으로 36개월, 그러니까 딱 3년짜리 빚 갚기 계획을 세워줍니다. 계획은 정말 심플해요. 첫째, 기간은 3년. 둘째, 매달 내는 돈은 20만 3원. 이렇게 3년을 꼬박 갚으면 갚는 돈의 총액은 약 720만 원이 됩니다. 원래 빚이 7,083만 원이었죠. 근데 실제로 갚는 돈은 720만 원. 와,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죠? 그럼 원래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. 갚는 돈은 원래 빚 원금의 11%에 불과하고요. 나머지 원금 89%와 불어난 이자 전액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. 법적으로 면책, 그러니까 책임을 면해준다는 결정을 받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금의 딱 11%만 갚고 그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. 아니 근데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나요? 어떻게 이런 계획이 법적으로 괜찮다고 통과가 된 걸까요?
그리고 이 이신청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. 여기에 개인회생 제도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이 사람을 그냥 파산시켜서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것보다 3년 동안 빚을 갚게 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다. 이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건요, 만약 이 사람이 개인회생 대신 그냥 파산을 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꾼 금액을 말해요.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의 총액인 셈이죠. 자, 이 사건을 다시 보죠. 이 신청인의 재산을 다 팔아봤자 나오는 돈, 즉 청산가치는 11만 원 정도였어요. 그런데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돈의 가치는 약 675만 원이었죠. 어때요? 11만 원보다는 675만 원을 받는 게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낫죠?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계획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25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8년 5월까지 3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갚기만 하면 됩니다.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남은 빚은 모두 법적으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요,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개인에게는 마지막 동아줄 같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.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혹시라도 일단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? 과연 개인의 재기를 돕는 것과 사회 전체의 건강한 금융 질서를 지키는 것,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